네, 전국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기록했던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인데요. 정부는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이러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 하시고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인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뉴스가 계속 전해졌는데 이 주간 통계 보니까 이제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보합으로 돌아섰네요. 네. 상승세가 지금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난 건가요? 전국 통계를 보면 이제 0% 보합으로 나왔는데요. 11월 2주차 한국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예. 우리가 전국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네. 통계로 보면 이제 0% 보합이 나왔는데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볼까요? 네. 비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0.02%, 0.03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예. 문제는 이제 수도권이죠. 서울 같은 경우 0.06%, 11월 2주차가 0.06%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지난주가 0.07%,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내려오고요. 9월만 하더라도 뭐 0.12% 이렇게 됐고 가장 높았던 8월 초는 0.3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한 뭐 120km, 140km 달리다가 최근에는 0.06%면 거의 한 30km 정도 속도가 떨어졌는데 예. 0.06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발을 엑셀레이터에서 떼고 그냥 달리던 가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예. 지금 같은 추세라면 뭔가 큰 변화, 정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변화가 없다면 저는 0% 보합까지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도요? 서울 아파트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징글벨을 울릴 때 정도 되면 저는 0% 보합 정도로 내려오고 또 다른 반전의 기회가 없다면 하락 전환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속도를 보면 예. 추석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최근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예. 내년 1분기까지는 하락 전환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이미 지금 하락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는 거죠? 조금씩이나마. 지방은 이미 멈춰 있고요. 예. 사실은 후진 기어 넣고 후진했다가 멈췄다가 후진했다가 멈췄다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데 예. 전국 통계가 0%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이 네. 상승률을 반납을 하면서 예. 전국이 보합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률이 0.06이니까 많이 상승률이 둔화됐고 이런 추세가 조금 이어지면 아까 12월이나 내년 1분기에는 이제 하락세가 하락 전환 또 가능성이 가능할 것 있다는데 같습니다. 네. 조금 이게 지역을 좁혀보면 서울이 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서울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뭐 신고가가 있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쪽 동네. 서울도 넓습니다. 서울도 굉장히 넓은데 전국도 넓고요. 서울도 넓은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 요즘 우리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서울도 양극화입니다. 일단 강남 3구를 본다면 전 서울 평균이 이제 0.06%까지 내려왔는데요. 예. 강남구는 0.19%입니다. 0.19나 0.19%면 거의 8월, 9월 수준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차로 따지면 0.19%면 거의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서초구도 0.11%두 자리로 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예. 서울 외곽 지역. 노도강 같은 경우는 노원구는 0.04%, 강북은 0.02%, 도봉은 0.05%, 서울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별 그 양극화가 지금 극심한 상황이고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예.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쪽은 신고가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이제 우리 7, 8월 대비해 보면 한 30% 이상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자금력이 되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그냥 한 개씩 두 개씩 사는 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강남 쪽은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서울, 특히 수도권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서울에 보니까 상승률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은 상승률은 둔화됐는데 강남구는 0.19%나 이렇게 높고 네. 서초, 송파는 조금 상승률 둔화되는 강남권 내 이렇게 상당히 강남이 높은 이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양극화. 네, 그러니까 뭐 신고가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초 강남 지역은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단지 이제 우리 김인만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4일 그 통계를 보면 한국부동산 통계를 보면 하락폭이 줄었잖아요. 0.07에서 0.06으로 평균 내려갔지만 상승폭이요. 네, 근데 서울도 서울 지역 내에서 오른 데가 있고 내린 데가 있어요. 평균 0.06으로 내려간 거지 그 중에는 그 이상 오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 특히 서초 중에서도 동네별로 또 차별화가 생겨요, 지금. 동네별로? 네, 그러니까 잠원동 그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있는 원밸리라든지 또는 예. 원타백스 같은 데는 계속 오르고 또 구축이 있는 방배동 지역이나 서초동 지역은 여전히 보합세 내지는 뭐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예. 이 지역별로 또 역시 차별화가 생긴다. 그러네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별로 한번 뜯어봤고 사실 상승이 둔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래량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실제 어느 정도로 지금 줄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이만 소장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강남도 뭐 3분의 1 토막이 나긴 했고요. 네. 우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7월 거래량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 7월 거래량이 9,180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예. 9,180건이면 우리 2020년 이후에 2020년, 2021년 우리 집값이 굉장히 좀 과열이 되고 연끌도 하고 버블이 생겼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도 10,000건 이상 거래됐던 달이 2달밖에 되지 않고요. 예. 9,000건 거래된 달이 없습니다. 넘버 3에 해당되는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최근의 특징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요. 예.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시장으로 9,000건 이상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7, 8월이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을 수반을 했고요. 예. 물론 그 단기 급등의 후유증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10월 거래량은 3,190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9월은 3,087건인데 이제 9월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 대출 규제 시행도 있지만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 4주 중에 일주일을 빼버리게 되면 예. 사실 9월은 좀 상당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10월을 정상으로 본다면 지금 3,190건이지만 지금 속도라면 뭐 한 3,400건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올해 한 3월, 4월 수준으로 거래량은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물은 좀 있는데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그렇죠. 규제 영향이 네. 그대로 지금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9월 달에 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예. 거래가 좀 주춤했는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1금융권을 막았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전세금 대출까지 막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싼 게 없거든요. 자기 자본을 현금을 주고 뭐 10억, 20억 주고 살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은행에 돈줄이 막혔잖아요. 이게 돈줄을 막으면 유동성 자금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보합세 이제 하락하면서 매물은 쌓입니다. 이게 지난 정부에 그렇게 많은 규제를 하고 주택 공급도 했는데 불구하고 올랐던 이유는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무조건 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돈줄을 이렇게 조이지 못했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돈도 계속 풀었기 때문에 예. 유동성 자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은행에서 네. 이 그 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부동산 그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달에 아마 그 금통위가 열리면 기준금리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좀 내리지 않겠나 0.25포인트. 그러나 내릴 것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준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매물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쌓이고 있죠. 지금. 네, 그게 수요자가 대기 수요로 남고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집값을 좀 봤는데 전세 시장의 변화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까? 여전히 전세값 동향은 상승세가 조금 유지되는 거죠,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보다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천주공이죠. 둔천동. 12,000세대 물량이 이제 11월 27일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물론 둔천주공은 원래 이 정도 물량이 나오면 전세 매매 가격이 모두 다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좀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사 있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지금 매물을 좀 내가 그냥 얼죽신 요즘 신축 아파트가 인기인데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예.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조건부 전세 대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입주가 좀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입주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담보대출 받기가 어렵다. 대출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못 받으면 내가 살던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살던 집도 잘 안 팔리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세입자를 넣고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쳐야 되는데 최근에 예. 조건부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또 안 구해지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입주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일단 내년까지는 기다려보자. 내년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일단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미뤄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서울 전체에 그래도 뭐 영향을 주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예.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뭐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아도 내년 1분기 지나가면 이제 입주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예.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 되면 서울에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아. 2026년 되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입주 서울 물량이. 입주 물량의 7천 호 정도밖에 안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하반기부터는 움직이면서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지금 집값 동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많이 좁혀졌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돌아설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권대중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뭐 시장금리 동향일 텐데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네. 당선인 된 후에 네. 자본시장의 변화가 많아요. 네. 일부 주식만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혹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선은 뭐 대외 경제가 불확실한데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만약 취임을 한다면 예. 우리 무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 지금 경제.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예. 작년도에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1년간 444억 7천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무역 흑자. 네. 9월 달에 역대 최대로 많이 흑자를 봤다는 66억 6천억 달러 중에서 49억 7천억 달러가 미국에서 흑자 본 겁니다. 네. 이게 역대 정부에서 미국이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에 계속 우리가 흑자예요. 다른 데다 적자 본 걸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너희 돈 버니까 올려라 라고 얘기한다면 관세도 올리고 그것도 방위비도 부담하게 되면 네.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내수 경기 어려워져요. 네. 수출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이미 그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 사는 건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우리 경제 전반에 좀 불확실성을 키우고 네. 내수를 어렵게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안 영향을 좋은 주죠. 영향을 준다. 그런 네, 얘기네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기대를 거는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복구에 우리가 많이 좀 나갈 거라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이외에 중국에 진출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희망적인 게 별로 없어요. 좀 미국이 뭐 조선 사업에 우리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뭐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더 쪼이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는 아마 그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관세 같은 게 올리면 물가가 다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금리보다 오히려 내릴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데 네. 고용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리고 있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2, 4분기까지는 금융당국이 금리를 아마 내리지 않고 내리지 대출도 못하고. 규제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하반기 돼서 좀 푼다 그러면 공급량은 부족한데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돼야 좀 좋아지지 않겠나. 문제는 거기에 전제가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엊그제 그 KDI하고 한국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보면은 예. 내년에 2.2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과연 올해보다 더 나빠지는데 예. 부동산 시장만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죠. 경제 상황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의 효과가 지금 부정적으로 미치면 우리 네. 부동산 시장도 중요한 자산 시장이니까 네. 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근데 요즘 트럼프 당선인 보니까 이 미국 주식 많이 오르잖아요. 네. 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니까 어떤 분이 야 비트코인과 부동산 가격의 이 연관 관계를 뭐 공부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강남의 집값이 좀 오른다. 이런 뭐 연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사례입니다만 뭐 서울 전체의 거래량을 늘리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가상자산 또는 네. 주식으로 이제 투자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그 돈을 온전히 다시 또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자산으로 일단 좀 빼둡니다. 빼두는 게 그러면 우리라도 이제 몇십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면 어디다 사겠습니까?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발생한 현상인데요.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베일리 뭐 이야기를 했는데 원베일리 주 수요층들을 보면 젊은 분들이에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사는데 네. 젊은 분들은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모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뭐 전문직이라든지 자기 능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부동산을 뭐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하기는 투자 자금이 너무 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상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강남의 신축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연관 관계를 좀 보면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전체 서울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지역의 현상이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효과로 인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는 걸 우려하고 그게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여튼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로 방향을 그런 것 틀었잖아요. 같습니다. 네. 틀었지만 이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렇죠.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꼭 내릴 상은 아닌데 네. 미국이 아마도 올해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는 게 이제 FOMC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IB 은행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내리는 폭이 0.25인지 0.5인지 예. 25pp인지 50pp인지 그게 문제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두세 번 내릴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예. 근데 12월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 2월 달에 한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네. 3월에 또 없습니다. 그리고 4, 5월에 한 번 내린다면 우리도 상반기는 세 번 정도 내리지 않겠나. 오, 세 번이나. 그러니까 내린다면은 네.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린다면 올 이번 달에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1, 2월 달에 주게 한 번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 4월에 한번 내릴 가능성, 4, 5월에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순간 내린다면 대출 규제는 존속한다고 봐야 돼요. 대출 규제는 그대로 갈 거다.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1금융권, 2금융권 다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서민들이 밀려나는 그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1금융권에서 2금융권에 밀려났다가 나머지 새마을금고까지도 밀려나거든요, 이게. 생활자금도 1억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자영업자가 생활자금을 타가지고 융자를 받고 그 경영을 하는데 예.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을 못 버는 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점점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폭이 어느 정도가 중요하지 몇 번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금리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집값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뭔가 상반기까지는 내년 집값 얘기할 때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약간 안정 하향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네. 거잖아요. 우리 김희만 소장님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좀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 해 예상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뭐 현재 같은 약세, 보합세가 약세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내년 1월 10일에 취임을 하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네.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피벗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당연히 내려간다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 정책이 관세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국 60%, 네. 우방국도 한 최대 20%까지 네.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니면 인하 속도를 굉장히 둔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도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적어도
취임하고 1분기는 지나가야 이게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저는 하향 안정 될 수밖에 하향 안정. 없고요. 이제 2분기 넘어가서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우려했던 게 이제 현실이 된다면 실제로 미국이 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기준금리를 올려버린다. 피벗 하다가 멈추고 반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아마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내년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시즌 1을 했을 때 사실 뭐 서울 집값, 우리나라 집값이 사실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포 영화도 한 번 볼 때 무섭지 두 번 볼 때 무섭지 않거든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인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얼어붙고 있으나 트럼프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뭐 우리나라를 그렇게 잡아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요. 2027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에 입주 물량이 확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주택 공급을 지금 뭐 열심히 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없으면은 또 이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2026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 네, 2026년 7년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급량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아, 공급량이 부족하다. 내년 하반기와 2026년. 기왕에 뭐 공급 물량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그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그린벨트를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해서 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특히 서울 강남권이 포함됐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을 정부가 풀기로 한 건지 얼마나 공급하려고 한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5만 가구 정도고요. 예. 서울이 1개, 경기도가 3곳입니다. 서울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곳. 서초구에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는데요. 서울 서리풀 지구에 2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서리풀 지구가 어디냐면 우리 청계산 입구역에 내리면 청계산 가는 길 옆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그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의왕시, 경기도 의왕 왕곡지구에 14,000세대, 예. 의정부 용현에 7,000세대, 네. 고양, 대곡, GTX가 정차되는 9,400세대가 이렇게 골고루 지역별로 네. 북쪽, 남쪽, 서쪽, 강남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만 호를 2031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곳 다 교통이 괜찮아 보이는 특히 서울 서리풀 지구는 대단히 좋은 데고요. 고양시, 고양 대곡도 상당히 역세권에 중요한 데인데 지역별 좀 특색. 네. 이 보통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좀 변화가 있고 매매 전세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대책도 그런 영향을 좀 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상이 나가게 되면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인근 지역에 재투자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보상되는 지역에서 20km 반경 이내에 투자할 때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 수요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예. 이번에 발표한 네 군데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서리풀 지역과 의왕 지역, 그다음에 의정부 용현은 GTX-C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GTX-C.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곡지구 같은 경우, 고양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GTX-A가 지나갑니다. 근데 GTX-A뿐이 아니라 거기는 교외선부터 경의선부터 이 그 지하철 3호선까지 5개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특징은 지상에 나무가 없는 녹지예요. 다시 말하면 녹지가 아닌 땅이죠. 네. 개발 제한국은 1971년도 7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대부분 그 목적이 도시의 그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예.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예. 이 지역은 거의 녹지가 다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이미 이게 대곡지구는 그냥 그 전담의 논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용현 지역은 군부대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리풀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왼쪽인데 예. 거기도 거기도 그냥 밭입니다. 빌라 수백 개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의왕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이게 그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6년도에 그 지구 지정을 하고 2026년에 지구 지정. 29년도에 부작을 한다 그랬어요. 1차. 그리고 31년도에 입주한다 그랬는데 예. 되게 짧죠. 엄청나게 네, 빨리 하는 일단- 거네요. 계획상으로는. 예, 일단 신도시가 하나 구성되거나 탁지를 개발해서 완공되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대부분 한 8, 9년 정도 걸리는데 네. 그 시간보다 짧게 했다는 얘기는 토지 보상이 쉽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네, 지장물이 별로 없고 토지만 보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산지구처럼 예. 문화재 그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게 많이 이게 있을 수 시간이 있어요. 많이 걸려요. 문화재. 네, 그것만 아니라면 통합심의로 가게 되면 뭐 그 기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토지 보상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바로 합의가 되면 되는데 예.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 이게 한 1년 반 이상 끌어요 또. 그럼 문화재와 이거만 합쳐도 2년 반 3년이죠. 예. 이래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순조롭게 간다면 2031년도 2년도에는 입주 가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과연 한 6, 7년 남았으니까. 정부가 계획한 대로 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정부가 변수가 1기 있죠. 신도시, 3기 신도시도 다 얘기를 했지만 네. 상당히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지금 서울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만 가구가 풀린다 그러면 이런 걸 기대하고 매수 수요가 전세를 살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혹시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속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정책의 일관성.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차기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지에 대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리풀지구 2만 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이 중에 55% 11,000호는 장기 전세로 이제 빠집니다. 젊은 층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 거기서 또 임대 물량 35% 빼고 나면 10%인 2,000호 정도가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그 2,000호 중에서도 일반 특별 공급 물량을 또 뺍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빼고 나면 일반 공급 물량은 400호 정도. 400호 중에서도 우리 가점제로 할 수 있는 물량, 추천 물량을 빼버리면 320호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320호, 400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전세를 거주한다?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러네요. 문제고 4050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정도 물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에 그렇게 짓는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 층에 주는 공공성을 좀 높인다. 그런 정책 효과로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이유를 된 거죠. 네네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10년 임대 후에 또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임대 낳으면 후에? 2명, 3명 낳는 거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게 이제 그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걸 활용할 것 같아요. 발표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네.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고향 대곡 같은 경우에 이제 일산과 가깝잖아요. 네. 일산 그 동네 이렇게 주거만 계속 집만 더 공급한다 해서 주민들 조금 거기는 불만 이 없어요? 지역 말고 주변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하고 의료 산업단지하고 그게 있습니다. 업무 시설 같은 게 좀 들어야 될 때. 붙어 있지 않고 네.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킨텍스서부터 한강변 쪽으로 네. 그게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그 밑으로 그 장항지구까지가 전부 산업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짓는 거 아닌가 해요. 이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단지를 집어넣겠다고 그래요. 네. 68만 평 중에서. 근데 그 대곡지구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넣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뭐 한 10분, 20분 거리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곡지구에 이렇게 그린벨트 풀어서 9,400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면 지금 1기 신도시 일산의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선도지구가 이게 사업성이 높아야 되는데 인근에서 이렇게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온단 말이야. 사업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 이런 걸 좀 걱정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일산 신도시 거주민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재건축 선도지구를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관심이 일산 신도시로 몰려야 되는데 고양 창릉 신도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예. 또 각종 풍동에도 도시개발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예. 대곡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 입지를 본다면 대곡이 서울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또 GTX도 더 가깝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축 물량, 신규 물량이 나온다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는 참 좋으나 기존의 일산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자꾸 경쟁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정확한 위치가요. 네. 고양 창릉지구가 38,000가구입니다. 예. 그 사이에 고양 옛날 시대가 도시가 있어요. 예. 그 바로 옆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상을 좀 쉽게 하고 빨리 사업을 가기 위해서 취락지로 돼 있는 마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니은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기가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발되면 우리 임 소장 말씀대로 김현 소장 말씀대로 그 지금 선도지구가 이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발표될 텐데 네. 아마도 타격을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으니까요. 네, 그럴 일산 수 있어요. 일산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 지자체장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공급이 늘어나야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저기 의왕 같은 경우는요. 네. 과천 산업단지를 보고 배후 도시로 진 겁니다. 네. 그 내에는 산업단지가 없고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내에 있는 거는 서리풀지구만 네. 첨단 산업단지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과연 정부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저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딤돌 대출 규제, 이게 수도권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잖아요. 네, 12월 자, 이게 2일부터입니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줄까요? 이 디딤돌 규제 다시. 디딤돌 대출 대상이 이제 5억 원 이하, 예.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인데 이제 대상이 수도권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로 이제 축소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수도권 서울 아파트 찾기는 현실적으로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가지고 같고요. 못 삽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의정부, 평택 쪽의 물량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는데 진짜 부양이 좀 필요한 지역들은 오히려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지에는 뺐으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오늘 또 제가 이제 대전에 다녀왔는데 네. 지방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을 풀어줘야 되는데 서울을 규제하고 너희들은 규제 안 할 테니까 봐줄게라고 하는데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은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모든 정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위축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을 때렸는데 네. 이제 옆에 있는 뭐 수도권, 경기나 인천, 지방이 오히려 더 아파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그렇다면 실제 서민들이라든지 실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즉 가격이 낮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충격을 받으면 과연 정부 정책 효과는 뭔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가 될 수 있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막혔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이 정책 대출인 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나 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1.6서부터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1.6에서부터 2.7 사이에 있어요. 예. 너무 낮았던 엄청 겁니다.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을 게 아니라 예. 금리를 올려서 열어줘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매물이 많으면서 하락할 때 집을 사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 열어놓고 대출 주고 살아는 안 되죠. 그게 지금 매물이 쌓이고 지금 가격이 좀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금리를 정상적으로 뭐 3% 이상 올리더라도 네. 대출을 막을 게 아니라 좀 열어줘서 무주택자나 상해 최저주택 구입자가 집을 사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집값이 조금 안정되는 이런데. 네, 근데 이걸 뭐 그냥 다 막아버리면은 네. 시장이 숨을 못 쉬죠. 아,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내용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